자, 시험이 정말 코앞이죠. 소방시설 공사업법, 특히 오늘 다룰 이 파트가 암기할 게 많아서 다들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뭐 시공 능력 평가부터 해서 그 벌칙 규정까지 들어가면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되죠. 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복잡한 내용들의 뼈대를 딱 세우고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까지 파헤쳐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누가 얼마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아, 그 기준을 잡는 거군요. 네. 특히 벌칙 부분은 어떤 행위가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그 기준을 잡으면 숫자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입니다.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권한자가 누구냐, 이거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 네,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해요. 시험 보기에는 꼭 뭐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그럴듯한 다른 인물들이 섞여 나오거든요. 아, 헷갈리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방의 컨트롤타워, 소방청장이 전국의 모든 소방시설 업체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왜 하필 소방청장이 이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뭐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큰 건물을 짓는 발주자라면 어떤 소방업체가 믿을 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바로 이 시공 능력 평가가 그 기준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기준, 예를 들면 과거 공사 실적, 기술자 수, 자본금 같은 걸로 업체의 등급을 매겨서 공개하는 거죠. 아, 이 업체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국가가 일종의 보증을 써주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발주자가 깜깜이로 업체를 고르지 않도록 일종의 공신력 있는 맛집 가이드를 소방청장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소방청장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다면 신청서 양식이나 뭐 제출 기한 같은 아주 세세한 절차는 누가 정하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암기 포인트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 네,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총책임자는 소방청장, 디테일한 실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면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즉 소방기술자의 의무로 넘어가 보죠. 회사를 평가했으니 이제 그 안에서 일하는 기술자 개인에게도 당연히 지켜야 할 선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여러 의무를 말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 금지사항입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 자격증이나 경력 수첩을 남에게 빌려주는 대여행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절대 금지고요. 둘째는 이중 취업 금지입니다. 이중 취업. 네, 한 명의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 소속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근데 이 이중 취업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방기술자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주말에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가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법이 막으려는 건 소방기술 업무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 책임 소재. 네, 만약 A 회사와 B 회사 두 곳에 동시에 소방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화재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본업인 소방기술 업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무 시간 외에 완전히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아, 핵심은 책임의 분산을 막기 위한 거군요. 그냥 두 군데서 월급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소와 정지가 있던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기준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었는가? 이거예요.
시스템의 근간이요? 네. 예를 들어 거짓으로 자격을 땄거나 자격 수첩을 남에게 대여한 행위는 어떨까요? 이건 자격 제도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의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입니다. 자격을 그냥 박탈해버리는 거죠. 아, 시스템 자체를 속인 거니까 봐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정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앞서 말한 이중 취업이나 소방시설공업법의 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분명 잘못은 했지만 자격 자체를 거짓으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는 의미죠. 와, 정리가 되네요. 거짓, 대여처럼 신뢰를 깨는 행위는 바로 퇴출, 즉 취소. 이중 취업처럼 규정을 어긴 건 잠시 멈춤, 즉 정지. 이렇게 키워드를 연결해두면 절대 안 헷갈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격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공부도 해야겠죠? 아, 그렇죠. 다음 주제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술자들은 정기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 이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냐겠죠. 하하,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 실무 교육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권한, 즉 지정권자는 앞서 나온 시공능력평가의 주체와 동일한 소방청장입니다. 아, 또 소방청장이군요. 네. 소방청장이 자, 이 기관들은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공인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적용되겠네요. 교육기관 지정이라는 큰 결정은 소방청장이 하지만 교육 과목은 뭘로 할지, 교육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지 이런 세부적인 운영 규칙은 또 다른 곳에서 정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세부 규칙은 역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시죠? 네네, 보여요? 소방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권자는 소방청장, 그 실행을 위한 세부 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이 공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업체도 평가했고 기술자 교육도 시켰으니 이들이 현장에서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겠죠? 소방시설업의 감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감독권자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장과 가까운 사람들. 네. 광역 단위의 책임자인 시도지사,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실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딱 이 세 주체뿐입니다. 소방청장은 없네요. 네, 소방청장은 전국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지 개별 업체를 일일이 감독하러 다니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감독권자 리스트에 소방청장이 빠져 있는 거군요. 그럼 이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서류 좀 봅시다 할 때 업체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겠네요. 물론이죠.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쉽게 말해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다짜고짜 와서 서류를 뒤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청문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청문, 이게 도대체 뭔가요? 청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취소를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한 세트예요. 청문은 취소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개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권리, 예를 들어 영업할 권리나 자격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취소 처분이잖아요. 네, 엄청 큰일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들어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청문이에요. 아하, 일종의 최후 변론 기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권리를 뺏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해명이라도 들어는 볼게 라는 절차죠. 그럼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청문을 여는 경우는 당연히 취소와 관련된 두 가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첫째,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를 할 때. 둘째, 소방기술 인정 자격 취소를 할 때. 이렇게 무언가를 취소해서 없애버리기 전에만 청문을 엽니다. 아, 정지나 과태료 때는 안 하고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열지 않아요. 취소라는 단어의 무게만큼 절차도 신중한 겁니다. 명쾌하네요. 다음은 권한의 위임과 위탁입니다. 이것도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CEO를 예로 들어보죠.
위임은 CEO가 같은 회사 소속인 지역 본부장에게 자네가 이 지역 영업을 총괄하게라고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 조직 내부에서? 그렇죠. 조직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위임입니다. 아, 위임은 내부 이동이군요. 그럼 위탁은요? 위탁은 CEO가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과 같아요. 외부의 전문 기관에 아예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거죠. 아, 바깥에 맡기는 거군요. 네. 소방청장이 실무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 맡기거나 시공능력평가 서류 접수 같은 행정 업무를 소방시설업자 협회에 맡기는 게 바로 위탁입니다. 와, CO 비율을 드니까 위임과 위탁의 차이가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돈 문제로 가보죠. 수수료입니다. 어떤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하나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방시설업을 처음 등록할 때. 등록할 때. 둘째,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을 때. 셋째, 회사를 사고팔아서 대표가 바뀌는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이 세 가지 행정 처리를 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죠. 어떤 거죠? 앞서 다뤘던 실무 교육을 받을 때 내는 돈은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건 수수료가 아니라 교육비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수수료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비스 이용료이고요. 교육비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내는 수강료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에 실무교육이 보기로 나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자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벌칙 및 과태료입니다. 3년에 3천, 1년에 1천. 숫자가 마구 쏟아져서 머리가 아픈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냥 외우려니까 힘든 겁니다. 이 처벌들을 범죄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범죄의 등급이요? 네, 4개의 등급으로 나눠보죠. 가장 무거운 1등급 범죄부터 보겠습니다. 1등급 범죄, 바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군요. 이건 어떤 행위인가요? 이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 즉 무면허 영업입니다. 아, 무면허. 네,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유령업체가 소방시설을 공사한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최고 형량을 때리는 겁니다. 이건 공공안전에 대한 최악의 위협행위, 1등급 범죄입니다. 무등록 영업은 가장 질이 나쁜 범죄다. 오케이. 그럼 2등급 범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은요? 2등급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네. 첫째, 불법 도급이나 하도급,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재하도급을 주는 행위죠. 둘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정지 먹었는데 몰래 하는 거.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너는 지금 영업하면 안 돼 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몰래 장사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죠. 알겠습니다. 1등급은 시스템 밖에서의 범죄, 2등급은 시스템 안에서의 악질적인 범죄군요. 그럼 3등급, 300만 원 이하 벌금은 어떤 종류인가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들입니다. 징역형은 없지만 벌금은 내야 하죠.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현장에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앞서 말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이중 취업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양심과 책임감을 버린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4등급,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건 벌금과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과태료는 형사처벌, 즉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일종의 질서 유지비입니다. 질서 유지비요? 네, 4등급은 깜빡하고 안 지킨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끝났는데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죠. 범죄라기보다는 규칙 위반에 가깝습니다. 와, 이렇게 4단계 등급으로 나누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되네요. 1등급 무면허, 2등급 시스템 악용, 3등급 전문가 의무 위반, 4등급 단순 규칙 위반.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으니 숫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구조만 기억하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처벌 수위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물었을 때 각 행위가 몇 등급 범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답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오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핵심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누가 권한을 갖고 왜 그런 규칙이 생겼으며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핵심 원리만 다시 짚어보죠. 시공능력 평가의 주체는 전국의 컨트롤타워 소방청장, 네. 현장 감독은 지역 책임자인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그렇죠. 그리고 벌칙은 4등급으로 기억하세요. 1등급 3년 3천은 무등록 영업, 2등급 1년 1천은 불법 도급, 3등급 300만 벌금은 자격증 대여, 4등급 200만 과태료는 기술자 미배치. 이 키워드와 근급 매칭만 확실히 해도 합격에 정말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법규들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약속이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법의 원칙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답을 찾는 고민이 여러분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